동북부 일대가 폭염으로 뜨거운 주말을 보낸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맞춤형 개량 백신 추가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한국의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저지 주의회 37선거구의 상하원 의원들이 한인단체 및 한인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동북부 일대가 폭염으로 뜨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기도 하고 각종 행사를 축소 연기하기도 했는데요. 뉴욕시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보스턴은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까지 올라가 7월 24일 기온으로는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1933년 98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보스턴 트라이애슬론 주최 측은 보스턴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날씨 상황 때문에 다음 달 21일로 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폭염 비상사태를 오늘까지 추가 연장하고 시내에 10여 곳의 냉방 대피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이날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까지 오른다는 기상 예보에 폭염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노숙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점검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역대 최고 기온인 화씨 97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으나 다행히 종전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이날 열린 뉴욕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사이클과 마라톤 거리를 단축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오늘 관련 질환으로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뉴여크는 5일 연속 화씨 100도를 돌파, 1931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체감기온 화씨 103도 이상의 위험수준 열파에 노출된 미국인은 모두 7,1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연안뿐 아니라 캔자스주, 미주리주 등 중서부 지방과 캘리포니아주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등도 폭염의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동북부 일대에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무더위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시애틀, 포틀랜드와 캘리포니아주 북부 등 서부 연안에서는 금주 초부터 기록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맞춤형 개량 백신 추가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배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올 가을 추가 접종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50세 미만 추가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백신 제조사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이 개량형 백신을 이르면 9월 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올 가을, 빠르면 9월 중순 업데이트된 백신을 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량형 백신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를 겨냥합니다. 원조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6월 말 개량형 백신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성분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으며 백신 제조사들은 오는 10월께 새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9월 초에서 중순 개량형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면 50세 미만의 현재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수요일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더나 측은 백신 허가 당국의 요구와 전 세계 공중보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량형 백신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화이자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력 저하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바이든 대통령의 증상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어제 백악관이 공개한 소견서에서 콧물과 기침, 몸살 등 주요 증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의 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 모두 정상이라며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 역시 좋고 폐도 여전히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합의변이 BA.5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과 치료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기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백악관 관저에서 격리됐습니다. 79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그가 4차례 백신을 접종받았기 때문에 증상은 경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서 16,000명 넘게 발병한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WHO는 지난 23일 원숭이 두창이 처음 창궐한 아프리카 의회로 급속히 퍼지는 사태를 중시해 각국의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공중보건상 비상사태는 WHO가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요청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내린 2020년 1월 이래 처음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숭이 두창이 더욱 세계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게 명백하다며 새로운 전염 방식으로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지만 우리가 너무 적게 인식했다고 말하고 그래도 국제보건 규정에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발병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에서 세계적인 원숭이 두창 유행이 국제적인 공중보건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 리스크와 관련해 유럽은 고조, 세계 전체로는 중간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시에 웰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워싱턴 포스트 주최의 행사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어린이 2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 2명 가운데 한 명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유아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재 미국 거주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을 따라 워싱턴 DC 여행을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DC와 보건당국은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7세 이하에서 최소 6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 감염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단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단순 불체자 체포와 추방 업무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자 단속 지침을 중단시킨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지법의 판결은 유효하다며 5대4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는 12월 항소심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완화 조치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만큼 이민세관 단속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를 맡은 ICE에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ICE 요원들의 임의적 단속을 허용하고 단순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업무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사실상 단속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의 새 지침이 각 주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고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풀어줘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연방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도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제6항소법원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태라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한국의 법정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공식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캐럴린 멀로니 하원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은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한국에선 202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이 주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미국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멀로니 의원은 결의안에서 김치는
사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김치가 유산균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건강식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김치와 관련된 식품과 메뉴가 늘고 있고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확산하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멀로니 의원은 미국 하원도 김치의 원조국인 한국처럼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자며 결의안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치의 날 지정 결의안에는 멀로니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톰 소워지, 그레이스 맥 의원 등이 동참했고 한국계인 영킴과 앤디 킴, 메릴린 스틱랜드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멀로니 의원은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결의안의 서포터로 명시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여부를 한인 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이민사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선 이민사 박물관장은 지난달 멀로니 의원에게 연방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 결의안 내용 작성도 적극적으로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될 금리 인상폭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인데요. 이번 주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내일과 모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시장은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등 S&P 500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요 지표들 또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집값과 신규 주택매매 통계, 28일에는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29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분기 GDP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1.6% 감소했습니다. 만약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한다면 경기 후퇴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은 2분기 GDP가 1.6%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제학자들은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NY 멜론 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GDP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한다고 해서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는 9월 FOMC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라며 연준이 지나치게 긴축을 한다면 현재 60%에 달하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 37선거구의 상하원 의원들이 한인단체 및 한인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한인들은 주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를 주최한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13개 한인단체가 자리를 함께하고 뉴저지 37선거구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과 엘렌박 주 하원의원을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주정부 차원의 이민자 지원 강화와 특히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뉴저지 한인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주정부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주법을 어기고 공무원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제공하는 문제와 올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공립학교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교육과 관련된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고든 존슨과 엘렌박 두 의원은 다양한 이슈들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다며 현안들이 개선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주정부의 다양한 정보를 한인 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그 주하고 페더럴하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There's so many grants, programs, private and public.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my goal for the next 2 years is to get as much information. 행사를 주최한 시민참여센터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아젠다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개인 질문이었고 뉴저지에 있는 모든 한인단체들이 다 참가한 그래서 각자의 아젠다를 전달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팔로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커뮤니티가 원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돈으로 만들거나 더 편리한 행정을 만들 것이나 이런 내용들로 아마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뉴저지 타운홀 미팅에는 13개 한인단체와 50여 명의 한인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대형 산불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캘리포니아주 일부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산불이 삽시간에 확산하면서 소방관들이 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6천여 명이 대피했고 주택 10채가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 숲 화재보호국 대변인은 소방관 400여 명과 소방헬기 4대가 배치돼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진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민이 늘면서 숙박업소에서 빈방을 찾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지 호텔 주인은 이재민들로 방이 꽉 찼다며 소방관들이 방을 구하러 왔지만 받아줄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세콰이어 나무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도 산불이 발생했지만 소방관들이 진화에 성공해 세콰이어 나무들은 무사했습니다. 숲 서비스 당국은 금요일 산불에 불쏘시개가 되는 초목들을 제거하는 등 세콰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공공안전부는 타일러 슈밋 부부와 딸 룰루 슈밋이 지난 22일 주립공원의 한 캠핑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주립공원과 캠핑장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용의자도 공원 인근 숲속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가족은 용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완전히 무작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티모바일은 22일 미주리주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비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향후 몇 년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티모바일은 지난해 8월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들의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공개했고 이에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고로 7,660만 명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 합의로 티모바일 고객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출된 서류를 보면 개인별 지급액은 2,500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2일 지난달 위헌 결정이 내려진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스탠트 아일랜드 뉴욕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아워시티 아워보트 연맹이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비시민권자 투표권 항소 재판 동참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항소 재판에서 위헌 결정이 철회돼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뉴욕시는 100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돼 시장과 시 감사원장, 시 공익공무관, 시의회 의원 등 뉴욕시 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전역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통해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경관들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범죄로 기소된 전력, 난폭운전 또는 음주운전 경력 등을 살피고 현재 근무 중인 경관의 경우 신분 기록과 보고 과정에서 거짓 진술, 흑인 등 소수계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심사를 통과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